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5장의 6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어, 플로우 디비전, 그리고 모듈러스라는 오퍼레이터를 새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if문을 이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관계 연산자, 그리고, 어, 그런 것들의 이제 그 결합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로지컬 오퍼레이터 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if 스테이트먼트 혹은 if else 혹은 if elif 같은 이제 문장들을 우리가 소개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컨디셔널과 관련해서 그 마지막으로 nested conditional, 우리말로 이제 중첩된 조건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됐다는 것은 if문이 있으면 if문의 body 안에 또 if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if문 안에 if문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중첩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될 텐데요. 자, if문이 있고요. if else문이 있는데, else문의 body에 else의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다시 또 if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if문 안에 if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첩되었다, nest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제 x가 y랑 같은지를 이제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시 if문을 사용해서, 물론 elif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if문을 사용해서 이제 또 분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nested conditional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if문 안에 if문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if문의 이제 body는 이제 indentation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if문 안에 있는 if문의 body에 또 indentation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은 이제 두 번 indentation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if문이 중첩되다 보면 이제 문장들이 이제 그 구조가 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한눈에 if문을 이제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중첩돼서 if문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코드를 알아보기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알아보기가 쉽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적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능하면 좀 중첩된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다음과 같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그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 중첩된 것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이제 중첩된 문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것처럼 x가 0보다 큰가를 확인한 if문이 있고, 그 if문의 body에 다시 또 x가 10보다 작은가를 확인하는 if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중첩된 것인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and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 x가 0보다 크고 x가 10보다 작다 라고 하는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제 동일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이긴 하지만 위에는 if문이 두 개가 있는 거고요. 두 개가 중첩된 거지만 아래는 그냥 if문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읽기가 쉽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 and라는 것도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는 것처럼 x가 0보다 크고 x가 10보다 작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and 없이 그냥 이렇게 부등호를 두 번 써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주제로서 recursion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ursion은 우리말로 재귀, 그리고 recursion 일어나는 함수를 재귀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자, 우리가 함수를 작성을 할 때 하나의 함수 안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함수 안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즉, a라는 함수가 있는데 a라는 함수의 안쪽에서 자기 자신인 a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를 재귀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함수 중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그런 함수를 recursive function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이러한 것을 실행하는 과정을 recursion, 재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다음 간단한 example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countdown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내용은 나중에 보더라도 이 countdown이라는 함수 내부에서 countdown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즉, a라는 함수, countdown이라는 함수를 정의할 때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하는 그런 형태를 recursive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약간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제 정의하는데 아직 자기가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이용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니까 n이라는 파라미터가 지금 있는데 n이라는 파라미터가 0보다 같거나 작은지를 판단하고 그런 경우에는 blast off, 펑 이런 정도 되겠죠. 그래서 폭탄이 터진다라는 그런 의미의 문자열을 이제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n이 그렇지 않으면 n이 즉 0보다 크면 되겠죠. 0보다 크면 일단 n을 출력을 합니다. n이 얼마인지를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고 카운트다운이라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호출을 합니다. 단 n이 아니라 아규먼트로 n-1을 전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함수에 대해서 countdown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아규먼트로 3을 전달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함수를 정의하고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카운트다운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3이라고 하고 자, 그랬더니 결과가 3, 2, 1 하고 blast off 라는 그런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이제 종료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3을 이제 전달하게 되면 이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될 텐데 n이 3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0보다 같거나 작은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면 거짓이 돼서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될 텐데요. 즉 현재 n 여기서는 3이 되겠죠. 3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countdown이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을 합니다. 원래 호출했던 이 함수가 아직 끝나기 전인데 또 다른 함수를 이제 호출합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함수긴 하지만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진 함수입니다. 이때 n이 아니라 n-1, 즉 2를 이제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앞에서 함수를 실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프레임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요. 스택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 그림을 조금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만요. 네. 지금 보이죠? 네. 그 처음에 그 가장 이제 이 녀석을 실행을 이제 하는 위치는 가장 위쪽에 있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메인이라는 이름의 프레임이었습니다. 자, 메인이라는 이름의 프레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카운트 다운 3이라고 하는 걸 이제 실행을 하면 카운트 다운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카운트 다운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정보가 따로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그 파라미터라던가 로컬 베리어블들이 이제 정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n이라고 하는 로컬 파라미터가 있죠. 자, 이 n의 처음에 3이 지금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쓰죠. n이 지금 3을 가리키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메인에서 이제 카운트다운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제 n이 3을 가리키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if문은 거짓이 되고 따라서 그 다음 else 다음에 있는 것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print n 즉 3이 먼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카운트다운을 다시 한번 호출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이긴 하지만 프로그래밍 에서는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고 하더라도 파라미터가 뭐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녀석을 호출하기 위한 또 다른 이런 메모리 공간을 이제 만드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프레임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면 카운트다운이라는 게 처음 것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카운트다운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메모리 공간 안에서 계산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n-1을 전달했으니까 이 두 번째 만들어진 이 프레임 안에 있는 파라미터 n은 처음 파라미터랑은 또 다른 그런 변수입니다. 즉 여기나 여기나 n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프레임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위에 있는 n과 아래에 있는 n은 별도의 n이 됩니다. 여기서는 2를 이제 가리키게 되는데요. 자, 2를 가지고 이제 if문을 판단을 해보면 거짓이 되고 따라서 print n 여기서는 2를 출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countdown n-1을 다시 또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행을 할 때 또 다른 countdown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다음과 같이 프레임으로 우리가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레임에도 또 다른 그 파라미터가 있을 텐데요. 이 파라미터는 조금 전에 n-1, 즉 카운트다운의 아규먼트로 1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이 프레임 메모리 공간에 있는 파라미터 n은 1을 가리키게 됩니다. 다시 또 그 n을 가지고 조건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 거짓이 되고 출력을 하는 것이죠. 그럼 n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countdown n-1, 즉 countdown 0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호출합니다. 즉 0이라는 아규먼트를 사용해서 그럼 다시 또 카운트다운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함수 호출이 일어나고 그 함수 호출을 위한 별도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메모리 공간 안에는 이 함수를 계산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라든가 로컬 베리어블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파라미터만 있는 거죠. 지금 아규먼트가 0이 전달됐으니까 n이 0을 가리키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n의 값들이 3, 2, 1 등으로 0보다 큰 값이어서 false였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지금은 참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니까 blast off라고 출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고 if문이 끝납니다. 자, if문 다음에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는 if문 밖에 없으므로, if문 다음이 없으므로 결국 countdown이라는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자, 이 함수가 종료가 되면 이 프레임이 이제 사라집니다. 자, 사라지는데, 자, 이 함수는 누가 호출했냐면 위에 있는 n이 1일 때의 이 countdown이라는 함수가 호출했던 거죠. 앞에서 print n, 즉 1을 출력을 하고 이 녀석을 호출을 해서 이 녀석이 만들어진 건데, 이 녀석 호출이 끝난 겁니다. countdown 제로라고 호출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이 프레임이 생겼다가 print blast off를 이제 출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이 함수가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countdown에서 n이 1로 지금 그 실행한 이 프레임에서도 if 문장에서 이 문장이 이제 실행이 됐고, 따라서 if문이 이제 종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에서도, 이 함수 호출에서도 더 이상 이제 다른 함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종료가 됩니다. 다른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녀석이 종료가 되면 이 녀석을 호출한 곳이 이 녀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종료가 되고 그런 식으로 얘도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메인 함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countdown 3을 호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하고 다시 원래 위치, 메인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약간 처음 보면은 복잡할 수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형태로 주어지는 겁니다. 네, 지우고 다시 보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여기 좀 설명을 말로 해놨는데요. 자, 이게 좀 작게 보면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되어 있어서 좀 알아보기 좀 편할 것 같은데, 처음에 카운트다운 3이라고 이제 호출하게 되면 로컬 파라미터인 파라미터는 n이 3이 되고, 이제 이 n을 가지고 if문 조건을 판단을 하고, 자, 그랬을 때 이제 else문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수행을 할 테니까 3을 프린트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하는 것이죠. 호출을 할 때 아규먼트로 2를 전달하는 거니까 이 자기 자신을 호출할 때 새로운 이제 공간, 메모리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메모리 공간에서는 n이 2가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쭉 계산하다가 n이 0일 때까지 이제 계산을 하면 blast off라고 출력을 하고 이 함수가 종료가 되는 것이죠. 자, return이라는 표현은 이제 함수가 이제 종료가 됐다라고 여기서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n이 1일 때 이제 함수 호출을 하는 과정에서 n을 이제 그 n-1을 이제 0을 전달하면서 호출했는데 이 함수가 끝났으니까 원래 함수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n이 1일 때의 함수로 돌아오는데, 그 n이 1일 때 함수를 보면 이 countdown이라고 하는 함수 다음에 호출 다음에 더 이상 없으니까 이 n이 1일 때 countdown이라는 함수로 종료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종료가 돼서 원래 이제 메인 프레임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을 지금 글로 나타냈고, 지금 이제 인덴테이션을 통해서 어떤 프레임 안에서 어떤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n이 3일 때 이만큼이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n이 3일 때 함수가 이제 종료가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를 통해서 좀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풋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이러한 리커전들을 조금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또 다른 리커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좀 키우자 이번에는. 네. 자, print underscore n 이라는 이름의 함수인데요. s와 n이 지금 파라미터입니다. 자, 앞에 그 countdown이라는 함수와 유사하게 n이 0보다 같거나 작은지를 확인하고 그런 경우에는 return이라고 되어 있는데 return이라고 하는 건 지금 처음 만나는 키워드일 텐데요. return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함수를 그냥 이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return이라는 문장을 만나게 되면 여기서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문장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n이 0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그냥 종료.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이 이제 거짓이면 이 문장을 이제 body를 실행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이 되면은 body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옵니다. 즉, print s라는 문장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s를 이제 출력을 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고 나서 print n,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호출을 하는데 s는 동일한 s를 사용을 하고요. n은 하나를 감소를 한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잠깐 포즈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는지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함수를 작성을 하고요. 정의를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라고 하는 건 이제 문자열을 전달할 텐데, hello라고 문자열을 전달하도록 하고요. 여기에는 n 대신에 3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hello라는 문자열이 3번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그 n을 이제 아규먼트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hello가 6번 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함수는 앞에 s로 전달하는 문자열을 n번 출력을 하고 종료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생각하기가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적은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죠. n이 2인 경우. 자, n이 2인 경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스택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을 조금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좀 바꿔보죠. 자, 처음에 print n을 호출하는 main이라는 이제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함수, 여기서 변수를 우리가 따로 만들진 않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print n을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한 함수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따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s는 hello를 전달했기 때문에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n은 지금 2를 전달했다면 2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하고 거짓이니까 s를 출력을 하기 때문에 hello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print n 호출을 하기 때문에 print n이라고 하는 호출한 함수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메모리 공간 프레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s와 n이 파라미터인데요. 자, 지금 동일한 s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만들어진 프레임에서도 s가 hello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n은 n-c를 전달하기 때문에 n이 지금 2였으니까
1을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파라미터를 가진 상태에서 이 함수가 다시 한번 이제 수행이 되는데요. 조건을 확인하는 거니까 확인해 보면 거짓이 되고, 따라서 if문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있는 printS 통해서 hello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printn을 이제 다시 한번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비슷하게 s와 n이 지금 만들어졌을 텐데, s는 hello, n은 좀 전에 1인 상태에서 n-1을 아규먼트 전달했으니까 0을 전달받았을 거고, 그러면 세 번째 호출된 이 printn이라는 함수에서는 파라미터가 0으로 지금 되어 있을 상태에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 되고, 조건이 참이 되니까 이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이 프레임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프레임이 사라집니다. 자, 프레임이 사라지면 이 함수를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 함수는 그 위에 있는 프레임에서 printn을 호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호출한 거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함수가 끝났으니까 그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아래쪽이 더 이상 없으니까 이 함수 자체가 종료가 되고, 즉 이 전체가 종료가 되고, 그럼 다시 또 위쪽 프레임으로 실행이 됐던,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거기서도 종료가 되고,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함수가 종료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고, 따라서 이렇게 hello가 두 번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s라고 하는 문자열을 n번 출력하는 그러한 이제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러한 n번 반복해서 출력하는 함수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굳이 이렇게 리커전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포문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간단할 텐데요. 자, 우리가 리커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간단한 반복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좀 더 복잡한 반복을 이제 리커전으로 해결을 이제 하기 위한 것인데요. 어떤 반복 같은 경우는 포문을 쓰는 게 우리 간편하지만, 어떤 반복은 리커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위해서 리커전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일단 리커전이 어떤 것인지를 좀 간단한 이그젬플을 든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 포문을 사용하면 힘들거나 복잡한데, 아니면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리커전을 쓰게 되면은 오히려 더 간단한지는 나중에 우리가 다른 이그젬플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ecursive 펑션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스택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리면 같은 함수로 호출하긴 하지만 그런 프레임들이 다 별도로 만들어지다라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것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recursive 펑션을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렸던 카운트다운 3을 호출할 때 어떤 식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지는지, 즉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지, 즉 카운트다운을 호출할 때 파라미터가 어떻게 바뀌면서 호출되는지 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손으로 그린 그림은 조금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그린 그림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처음에 n을 3으로 했을 때 이제 카운트다운이라는 함수를 아규먼트를 이제 3을 전달했을 때, 호출했을 때 차례 하나씩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하되 아규먼트를 이제 조금씩 다르게 바꿔가면서 호출하면서 가장 아래쪽까지 생기는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자, 물론 카운트다운 맨 마지막에 n이 0인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blast off라고 이제 출력을 하고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있던 이 프레임이 사라지고 다시 그 위쪽, 아래쪽 함수를 호출했던 원래 함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시 다 없어지고 위로 올라간다 라고 했는데요.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카운트다운 n이 0인 이러한 프레임을 우리가 보통 베이스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조금 크게 하죠. 네. 자, 지금 카운트다운을 갖다가 계속 이제 호출하면서 최대로 이제 4개의 카운트다운 프레임이 생기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카운트다운의 경우에는 베이스 케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베이스 케이스라는 것의 의미는 n이 0일 때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호출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카운트다운 함수를 다시 보면, 자, n을 0을 전달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코드상에는 카운트다운이라고는 있지만 if문에서 참여되기 때문에 카운트다운을 실행을 하지 않고 그냥 print blast off만 실행하는 상태에서 종료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규먼트로 0을 전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는 그러한 그 함수의 호출을 우리가 베이스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베이스 케이스가 있어야지만 이제 이와 같이 함수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는 거니까 종료가 되는데요. 만일에 베이스 케이스가 없게 되면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되면 그 무한 반복의 형태로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하기 때문에 그 에러가 발생을 할 텐데 그 에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그 이러한 print n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해본 것처럼 특정한 어떤 아규먼트에 대해서 스택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리커전이 일어나는지 리커시브 함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것과 비슷하게 또 하나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doN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oN이라는 함수의 그 파라미터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그 펑션 오브젝트를 받아들이는 파라미터와 그 다음에 n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텐데요. 또 다른 파라미터는 그 파라미터를 받아들여서 이 함수 오브젝트를 n번 호출하는 그런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또 하나의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포즈를 하고 여러분이 작성을 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 작성을 한번 다들 해봤을 것 같은데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즉, print n을 거의 비슷하게 바꾸면 될 것 같죠? 즉, 이것을 복사에다가, 물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은 더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자, f라고 하는 펑션 오브젝트를 받아들이는 파라미터 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f를 호출을 하는 거죠. 호출하고 여기서 to n f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f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 만들어야 될 테니까 my function은 이제 아규먼트가 없는 거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프린트 아직까지 프린트 말고 할 게 별로 없어 보이니까 hello world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정의를 하고 to 여기다가 쓰자. 일단 정의를
하고요. 여기에서 실행을 해보죠. do f do n이죠, 참. do n인데 my function을 이제 전달하고요. 여기에 뭐 5번 그러면은 my function이라는 함수 호출을 5번 한 거죠. 6번 하고 싶으면 여기를 6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스택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이제 알 수 있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베이스 케이스가 없으면 에러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에러를 우리가 infinite recursion이라고 부릅니다. 무한 반복, 무한 재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런 베이스 케이스가 없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호출하면서 프레임이 계속 무한히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종료가 되지 않고 그냥 프레임만 계속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infinite recursion이 일어나는 간단한 함수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recurse라는 함수는 뭐 아규먼트가 전혀 없는데 그냥 recurse 자기 자신이 무조건 호출합니다. 자, 함수 정의를 하고 녀석을 이제 호출해 보죠. 그러면 한참 뭐 좀 지내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종료가 됩니다. 물론 이제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자, 앞에서 infinite recursion 같은 경우는 계속 무한히 자기 자신을 호출하기 때문에 종료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고 끝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니까 recursion이 일어나는 경우에 얼마 이상 일어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멈춥니다. 자, 이 에러 메시지를 보면 maximum recursion depth exceeded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파이썬 내부적으로 recursion을 이제 하는 최대 횟수를 이제 정해뒀는데 그게 한 1000번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자, 그거보다 더 많이 반복하게 되면 이러한 에러를 이제 발생을 하면서 종료를 합니다. 에러를 발생하지 않고 무한히 반복되는 것보다는 당연히 종료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에러가 발생을 했고 그 이유는 무한 infinite recursion이 지금 일어났는데 종료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한 1000번 정도 recursion이 일어나면 즉 프레임이 1000개 정도가 이제 계속 아래쪽에 생기면은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베이스 케이스가 있는지를 이제 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은 베이스 케이스가 있는지, 즉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자,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infinite recursion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베이스 케이스에 도달하는지를 이제 보장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작성한 프린트 문장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서 실행하는데, 자, 여기를 뭐 n 더하기 1로 이제 했다고 하죠. 뭔가 좀 잘못한 건데요. 자, 지금은 이제 n이 0이 되면 0보다 작거나 작게 되면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는 거니까 베이스 케이스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헬로우가 쭉 출력이 됩니다. 계속 리커시브 콜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무한히 반복되지는 않고
비슷하게 맥시멈 리커전에 이제 도달을 해서 멈췄는데요. 그런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자, 이 이유는 베이스 케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을 넣으면 베이스 케이스에 도달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커지니까 0보다 같거나 작아야지 멈추는데, 자,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베이스 케이스에 도달하는지를 이제 보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해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put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의 내장 함수인데요. 자, 이 내장 함수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실행을 잠깐 멈춘 상태에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하기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이제 일을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example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input이라는 이제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고요. 이제 호출하고요. 자, 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값을 이제 반환을 하는데, 반환된 값을 텍스트라는 변수에 이제 입력을 이제 어사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여기 별표라고 이제 지금 진행 중이다, 종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기호인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이것이 종료가 안 되고 지금 사용자가 무언가를 입력하기를 기다립니다. 여기다가 hello world라고 이제 뭔가 적당히 내가 입력을 하고 엔터를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종료를 합니다. 자, 이때 내가 지금 hello world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이핑을 이제 한 결과인 거고요. 자, 이 타이핑한 결과가 input이라는 함수의 return value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텍스트에 지금 할당을 했기 때문에 텍스트라는 변수를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내가 입력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이것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상자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또 문자열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리고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 텍스트의 값이 입력한 문자열로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로부터, 즉 정확하게 이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이제 받는 그런 함수가 input이라는 거고요. 자, input을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결과를 문자열의 형태로 input이라는 함수가 return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제 input이라고 쓰게 되면, 그냥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이제 깜빡깜빡 하고만 있으니까 뭘 입력을 해야 될지 잘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 무언가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입력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input의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건데요. 다음과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is, 이렇게 쓰죠. What is your name? 하고, 여기 쫙, 처음 보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그냥 없는 상태에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넣어준 문자열, 이것도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이 앞에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력을 해야 될지 사용자가 좀 알기 편하도록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이제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입력을 하게 되면 네임에 그 입력된 결과가 할당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문장 메시지 끝에 슬래시인데요. 백슬래시입니다. 이 백슬래시는 엔터키 위쪽에 있는 건데요. 지금 컴퓨터 그 캐릭터 이렇게 그 설정에 따라서 백슬래시가 지금 이렇게 슬래시랑 반대 방향의 이제 슬래시로 보이기도 하고요. 아마 대부분의 이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는 백슬래시 키를 이제 타이핑하면 원화를 이제 표시하는 그런 기호가 나타나긴 하지만 디스플레이 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백슬래시입니다. 이 백슬래시를 쓰고 n이라고 쓰면 조금 달라지는데요. 실행을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발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백슬래시 n을 썼더니 앞에서는 그 물음표 다음에 깜빡깜빡 하고서는 입력을 하기를 기다렸는데 백슬래시 n을 쓰고 났더니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입력을 하길 기다립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백슬래시 n이라고 쓴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new line 캐릭터라고 보통 부르는 캐릭터인데요.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문자입니다. 이 문자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라인 브레이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줄 바꿈을 이제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문자가 됩니다. 즉, 이 백슬래시 n이 있으면 출력을 할 때도 그러니까 줄을 바꿔서 이제 출력을 하는 것이라서 What is your name? 이라고 출력을 한 다음에 줄 바꿈을 해서 그 아랫줄에서 이제 그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했던 겁니다. 자, 물론 이것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쓸 수도 있는데 두 개를 쓰게 되면 두 번 줄 바꿈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아래 두 번째 줄에서 이제 깜빡깜빡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어쨌거나 그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보통 이제 prompt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rompt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 좀 더 사용자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를 알기가 좀 편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한 것처럼 input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입력하는 값을 무조건 문자열로만 그 전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네, 복사를 해서 써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문자열이 아니라 이제 내가 숫자를 입력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서 경우처럼 40일 입력을 이제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스피드에는 4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42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보면 스트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4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하고 싶은 경우에 42라고 입력을 하더라도 이 스피드하고 다른 뭐 숫자를 덧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타입이 스트링이고 얘는 이제 정수 타입인데 두 개를 더하는 게 지금 불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그 앞에가 스트링 타입이니까 곱하기 3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곱하기 3이라는 게 42와 3을 곱한다는 것이 아니라 42라는 문자열을 3번 반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고 싶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풋은 무조건 문자열로 반환을 하기 때문에 스피드라고 하는 것이 문자열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이제 하고자 한다면
이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야 되는데요.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컨버전 오퍼레이터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i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문자열 42를 정수 42로 바꾸고 그러고 나면 45랑 덧셈이 가능하겠죠? 네, 물론 그 사용자가 숫자를 이제 입력을 이제 기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숫자가 아닌 것을 이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한번 해보면 이것을 실행을 했을 때 스피드를 입력을 하라고 했는데 뭐 I don't know 뭐라고 이제 타이핑 했다고 치죠. 그러고 나서 숫자라고 이제 숫자를 입력했거니 하고서는 이제 int라는 함수를 써서 컨버전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다음과 같이 I don't know라고 하는 이러한 문자열을 숫자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에러가 발생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할 텐데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로 사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어떤 정수를 입력을 받으려면, 숫자를 입력을 받으려면 input은 무조건 문자열로 반환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숫자로 컨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버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을 추가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여러 가지 에러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에러를 만나게 되면 그 에러 메시지를 잘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볼 것은 에러의 종류가 무엇인지와 에러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이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인덴테이션 에러라는 것이 이제 어떤 종류의 에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 에러가 났는지는 이제 이렇게 라인 1에서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런 이제 화살표 같은 것으로서 에러가 발생한 위치를 알려줍니다. 자, 물론 이러한 에러가 발생한 위치가 정확하게 에러가 일어난 위치가 될 수도 있고, 그 에러가 일어난 근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 좀 잘 안 보이겠지만, Y를 입력을 할 때 한 칸을 띄고 입력을 해서 지금 에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원인은 사실은 Y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공백이죠. 자, 그렇지만 이 에러 메시지는 이제 Y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에러가 발생한 위치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에러 위치를 이제 만나게 된, 이제 좀 이상하게 된 첫 번째 위치에서 그냥 리포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에러의 원인이 된 곳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그 원인에 의해서 좀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위치를 가리킨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위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위치를 보고 그 근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에러를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제 에러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이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에러의 종류가 value error, mass domain error라는 것인데요. 위치가 여기입니다. 다섯 번째 라인이죠. 데시벨은 10 곱하기 mass.log10의 레이쇼인데요. 자, 에러가 발생한 곳이 여기인데 여기서는 왜 에러가 발생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mass domain error라는 것으로부터 아마도 ratio라는 값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로그 함수는 0보다 큰 값을 전달해야지 계산할 수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ratio 값이
0입니다. 그래서 maths.log라고 하는 이 함수의 정의역에 없는, 정의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값이 전달돼서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에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이 5번째 라인이라기보다는 레이쇼를 계산한 4번째 라인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산할 때 나눗셈을 하는 거니까 슬래시를 썼는데 하나가 아니라 2번 썼습니다. 자, 2번을 쓰게 되면은 플로우 디비전, 즉 9를 10으로 나눈 그 몫을 계산합니다. 몫은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 여기서는 플로우 디비전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디비전을 해야지만 제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레이쇼가 0.9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에러 메시지를 보고 어떤 종류의 에러이냐와 더불어서 에러가 발생한 위치를 이제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에러가 발생한 위치는 딱 거기서 에러가 났다기보다는 그것을 이제 그 위치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지, 원인은 그 라인이 아니라 다른 라인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쪽을 여러분들이 찾아봐야지만 에러를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또 조금 길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5장의 일단 내용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연습을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